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금입니다. 네. 착한 시장을 만드는 사회적 금융 이야기예요. 오늘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회적 금융, 사회연대은행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이제 금융기관, 은행은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한테 저축을 받아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보통은 대출을 하면서 이제 굴리게 되죠. 그런데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 신용이 안 좋아서 또는 기업이지만 약간 수익 구조가 좀 안 좋아서 또 잘 되다가 잠깐 좀 희청할 때, 그럴 때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해준 것들도 걷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도가 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그냥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이렇게 흐린 날에는 우산을 걷어가는 그런 은행들이 과연 좋은 은행들일까? 바람직한 은행들일까?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일반적인 사회복지를 하거나 또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은행, 기업에 착한 대출을 하는 은행, 이런 은행은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자를 받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신용이 안 좋더라도 사람을 믿고, 대출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적인 성격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일반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상업적인 고려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은행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착한 은행, 또 보노보 은행이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도 이제 이런 금융이 시도가 됐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런 사회적 금융이 배태되게 된 계기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트렌드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현황 그리고 사례들을 1시간 동안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사회연대은행을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연대은행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IMF 외환위기가 1997년에 일어났었죠. IMF 이후에 아마 갑자기 기업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보통 취업과 창업 두 가지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이제 내몰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으로 대안을 선택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창업을 하려다 보니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오신 분들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창업 현실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아주 취약한 사회에서 아주 가장 취약한 계층,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그나마도 은행권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담보가 있거나 또 신용이 좋거나 그러면 빌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점 더 빈곤으로 내몰리는 상황들을 이제 보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사업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가 해외 사례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보니까 이따 이제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라민뱅크라고 윤현수 박사가 이제 창안한 그런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인데요. 그런 제도들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은행들이 있더라. 그런 것을 보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 구조조정된 사람들을 창업을 돕는,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은행들을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번 출발해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던 거고,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2002년에 12월에 인가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 사회연대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했더니 은행이라는 건 이제 여신법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은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을 쓰지 마라. 그래서 공식 명칭은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이고요. 부제로 이제 저희가 사회연대은행 쓰고 있어요. 총각내 야채가게 다 아시죠? 네. 총각내 야채가게 본 이름은 상호는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자연의 모든 것이에요. 등록된 상호는 자연의 모든 것인데, 그 주변 그 아줌마들이 총각하고 총각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총각내 야채 가게가 부제가 되었듯이 사회연대은행도 함께 만드는 세상이지만 사회연대은행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함께 만드는 세상 하면 몰라요. 사회연대은행이라고 해야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연대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빈곤 탈피를 돕는 자립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은행으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은행하면 보통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은행이에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연대은행의 기금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CSR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기업들 또 금융기관들이 CSR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 중에는 많은 사회적으로 자원들을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 추구를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답하고자 사회 책임을 이제 이행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주로 재원은 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금들을 받아서 10억, 뭐 20억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데요. 그 기부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하는 일들로 출발을 했고, 첫 스타트는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2005년, 6년, 7년 이렇게 이제 흐름, 그 도입이 돼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이제 곧 이후에 저희는 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 거예요. 홍길동 군이 카페를 창업하려고 그래요. 사실 2천만 원 가지고 카페 창업하기 쉽지 않은데요. 여기 지금 있는 은행 중에서 어떤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없을까요? 스탠다드 은행이면 홍길동 군이 신용등급 7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 네. 그 한국은행보다 외국계 은행은 훨씬 더 신용관리에 엄격해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금융기관은 이제 뭐 BIS 기준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수익의 논리로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익의 논리로 창업을 했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대출 잘 안 해요. 그죠? 신용등급이 7등급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신용등급을 우리나라에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눠놨어요. 지금 신용등급 조회 보신 적 있으세요? 조회해보면 뭐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해서 조회 안 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가 조회하면 신용등급은 안 떨어지는데 다른 기관, 금융기관, 뭐 저축은행 이런 데서 신용등급을 조회하거나 카드사에서 조회하면 그것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구나 뭐 이래서. 그래서 어쨌든 신용등급은 개인이 대출하거나 카드를 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것들 점수화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눠놨어요. 그래서 신용이 가장 좋은, 대출이 적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좋은 건 아니고요. 많이 빌리고 카드도 많이 쓰고 잘 갚고 할수록 신용등급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은 1등급부터 10등급 사이에 1등급부터 5등급 정도까지는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을 해요. 담보대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담보가 있으니까 대출을 해주지만 신용대출을. 그리고 6등급은 살짝 이제 고민을 해봐요. 이분이 7등급으로 갈 여지가 있나 없나. 7등급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7등급인 홍길동 군은 이 기관에서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가는 길은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네. 제2금융권으로 가거나 사채를 쓰거나 그래요.
사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자를 조금 더 덜 받고 대출 받을 때 더 많이 이자를 내고 이랬으면 좋겠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을 할 때 이자를 많이 부여하고 대출을 받을 때는 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이 안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자들 보면 7등급 이하들은 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을 이용하게 돼요.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은 금리가 20%에서 39%. 우리나라 이제 최고금리 받을 수 있는 게 39%잖아요. 연 39%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저희 사연대행에서 그 사회공헌 기금을 기부해 주신 곳 중에 사회공헌 그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연체가 많아지고 뭐 그런다 그러면서 200억을 주셨어요. 대학생들 고리로 학자금을 받은 대학생들을 저리로 전환해서 좀 대출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200억을 저희한테 기부해 주셨는데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학생이 20%, 39%로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지? 그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혹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을 출발하기 전에 했어요. 받아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20%에서 39%짜리 쓰고 있었고 면접을 해보니까 그 학생의 도덕적인 행위 때문이 아닌 것이 상당수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39%짜리로 받은 금리를 2%짜리로 전환해서 학자금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갚아줬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학생들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 상환하느냐고 알바를 5개를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150만 원 한 달에 꼬박 벌어서 그거 이자 갖고 원금을 갚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개천에서도 욕난다.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신분 상승의 기회도 있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또 그 소득 수준에서도 그렇고 부위 수준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금융은 이런 것에 이제 출발을 하고 보고 따뜻한 은행, 착한 은행은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고민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 관련해서 나눠볼 은행은 따뜻한 은행, 착한 은행,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고 경쟁이 아니라 나누는 은행,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눠볼 건데요. 보통의 은행은 침팬지 은행이라고 일반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또 착한 은행, 또 사회적 금융기관들은 보노보 은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침팬지, 보노보는 익숙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침팬지는 사람하고 굉장히 이렇게 속성들이 좀 비슷해서, 사실 보노보도 피그미 침팬지라고 이렇게 불리고 침팬지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그 생물학자들 또 이렇게 동물학자들이 보노보라는 것, 피그미 침팬지라는 걸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건 침팬지과지만 침팬지가 아닌 거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침팬지는 보통 막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협력하지 않고 남의 거 빼앗고 막 이런 그 공격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침팬지는. 그런데 보노보는 싸우기보다는 평화를 사랑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즐기는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에 아예 이 보노보를 침팬지가 아니야, 보노보야 라고 다시 재발견을 하게 되고 이름을 이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성에는, 우리 사람의 속성에는 또 기업의 속성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을 또 이렇게 뭐 공격해야 되는 속성도 있고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격적인 속성도 있는 반면에 또 사람의 속성에는 또 함께 같이 협력하고 이런 속성들도 보노보의 속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도 사실 모든 은행이 제도권 금융기관이 이렇게 보노보 은행처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사회잖아요. 그죠? 한국의 은행들은 수익의 논리를 기반하지 않고 이렇게 보노보 은행처럼 경영하게 되면 한국의 은행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의 논리로 경영해야 되는 제도권 금융기관,
보노보은행, 침팬지 은행도 있어야 되지만 일부 침팬지 은행, 제도권 금융기관이 그런 기업의 논리 또 글로벌 경쟁에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뭐 기업들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대출해주고 그런 이제 자금의 순환을 해야 되는, 융통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놓친 부분들, 저소득층의 문제, 신용의 문제, 빈곤의 문제, 또 기업들 중에서도 아까 이제 이렇게 사회적 기업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 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비정상적인 기업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은 이런 침팬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여기서 좀 돌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나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보노보은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은행에 대해서 사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자본주의 역사는 굉장히 이렇게 그 환경에 따라서 진화되면서 왔는데요. 예, 보노보은행 또는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들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문제와 실업의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양극화의 문제, 실업의 문제 막 이런 문제 중심에 금융기관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1997년에 우리나라의 IMF 위기도 앞에 외환 위기가 있어요. 외환자가 붙었어요. 외환 보유고를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갑자기 유동성의 위기가 와서 그 외환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환자 빼고 IMF 위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IMF 그 기관에서 돈을 빌려옴으로써 유동성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극복이 된 거잖아요. 2004년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막 신용카드를 계속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줬어요. 근데 그 발급해준 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신용카드 대란이 나면서 굉장히 신용카드 발급을 엄격하게 했죠. 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왔어요. 그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그 미국에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은 담보대출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담보를 일정 부동산을 받고 대출을 취급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담보대출비를 굉장히 좀 작아서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부동산이 굉장히 실물 가격이 잘 나갈 때는 관계가 없는데 미국에 이제 그 잘 나가던 경기가 점점 침체하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냥 그렇게 부동산이 한 번 대출만 취급을 해줬으면 괜찮은데 파생 상품을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담보대출 받은 기관의 채권을 사서 또 대출해주고 또 대출해주고 또 그 파생 상품 계속 나가면서 한 개의 담보 물건을 가지고 한 30여 배의 대출 취급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점점 침체하면서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분은 여기에 대출받은 거가 못 갚게 되는데 제일 밑에 있는 그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서프라임이 제1금융권에서가 아니라 저 밑에 이제 파생 상품을 맨 그 신용도 안 좋은 그 어려운 계층, 빈곤 계층이 담보를 해가지고 받은 게 이제 서브프라임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못 갚고 소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실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출을 못 갚으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부도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쭉쭉쭉쭉쭉 금융권이 무너지는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잘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누구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수습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08년, 2009년 막 이제 수습을 해오는 과정에 굉장히 실업들이 좀 누적되고 하면서 그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분들 또 금융기관에 있는 운영자들 또 경영자들이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시 1% 대 99%에서 1%가 금융기관의 그 CEO들, 경영자들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금융위기에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주범들인데 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우리의 99% 시민의 세금으로 이거를 막아줬는데 정작 금융 경영자들,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퇴직금을 막 몇백만 불, 뭐 500만 불, 600만 불 받아가고 급여도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몇백 불씩을 급여를 받아가고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발각이 된 거죠. 근데 과거같이 그냥 이렇게 일부 뭐 금융기관 담당자들만 알거나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다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청년 실업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5, 6%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월가에 이런 소소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청년 계층들이 이런 이제 시위를 한 거죠. 청년층을 고용해라. 또 1%는 99%의 세금으로 이렇게 그 위기를 건져줬는데 1%가 문제다. 책임져라만 이제 이러면서 시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1%대 99%의 시위가 월가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같은 이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400여 개 도시에서 1%에 대한 이제 싸움, 투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는 1%가 금융의 어떤 이제 전문가들, 금융에서 돈 버는 CEO들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1%는 의사들이 1%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얘기고 어쨌든 이런 이제 사회들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기관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촉발되는 이런 양극화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위기를 이제 조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이제 동시기에 2011년에 이런 이제 1%대 99%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바로 양극화의 모습들, 또 실업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갈라지는 거, 양극화라는 거는 서로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런데 과거에 이제 중산층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중산층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안정되게 운영이 되려면 이렇게 부자도 좀 적고 가난한 사람도 적고 중산층이 많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떠받들어져야 받쳐져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허리가 오히려 잘록한 모양. 그래서 부자는 아주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되면서 중산층은 짤록해서 없어지는, 그래서 사회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양극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보노보 은행을 생각하고 또 사회적 격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극화의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소득의 양극화, 또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또 이렇게 세금들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이 좀 이렇게 계속 운영되어 왔어요. 그래서 돈은 대기업이 다 벌고 중소기업은 아주 그 하청업체로 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착취당한다, 이런 이제 논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들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의 대기업들은 굉장히 제가 좀 존경스러울 정도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대기업이 자꾸 이제 기지를 중국이나 이렇게 베트남이나 이렇게 생산 기지를 옮겨요. 왜냐면 가격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가성비를 맞출 수 없으니까 생산 기지를 자꾸 옮기고 자국의 이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단가를 좀 싸게 받아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 고민들을 하는데, 독일의 대기업들은 철저하게 중소기업들하고 협력하면서 가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과 협력하지 않은 결과들은 머지않아 대기업에 침을 꽂을 거야, 칼을 꽂을 거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지금 당장은 베트남에서 가격이 싸서 수입을 해오지만 나중에 저 나라가,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임금도 올라가고 이러면 그게 다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생산품의 어떤 이제 가격들을 올리게 되면 시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공장들,
중국이 중단하면 그 공급을 중단하면 조건들을 이렇게 높게 해서 그게 수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공장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국의 핵심 부품들은 자국의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보호해주자. 그래서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사주자. 이렇게 해서 상생하면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생이 안 되고 있고 철저하게 대기업의 그 소득 그 이윤이죠. 이윤이 대기업에 이제 이렇게 귀속되는 그리고 투자하지 않는 최근에 뭐 엊그젠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많은 상당 부분 이윤들이 조세피 어디 이제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있다고 몇백 조가 200조 넘게 뭐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누구의 책임으로 누구한테 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건가 이런 것들은 대기업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또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골목 상권의 이제 자영업자들도 대기업들이 자본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그냥 대기업이 해야 될 영역들을 순수하게 하면 좋은데 이 골목 상권에서 하는 영역들 또 중소기업들이 하는 영역들까지 또 자본을 가지고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 시민의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이런 거는 또 안 가주는 그런 윤리적인 소비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어쨌든 이 양극화의 어떤 심각한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양극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발생시키는데 뭐 빈곤, 환경의 문제, 그 단기간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고 지금 사회적 기업이 배출된 계기도 그런 거죠. 그 이제 1섹터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기업들은 민간 영역에서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롭게 편하게 살게 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양극화의 문제로 사회 문제들이 배태되는데 정부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력의 부족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슈들이 있고요. 기업들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돈이 된다 그러면 기업이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기업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가치가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돈은 계속 국민 소득은 늘어난다는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걸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업의 논리를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들, 또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그래야 우리 전 세계가 또 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 제1섹터가 정부 영역이고 제2섹터가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이에서 과거에 이제 정부와 기업이 못하는 복지적인 것들을 시민단체가 일반 비영리 단체들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3섹터가 나타났는데 제3섹터는 자선 뭐 이런 쪽의 일들만 하는 관계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요. 기부금 받아서 운영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4섹터 사회적 기업이 탄생이 된 거죠.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일, 사회적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일,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거를 정부의 논리가 아니라 또는 기업의 논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방식을 좀 도입을 해서 혼합해서 그렇게 해결하자 해서 이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취약한 이슈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 기업, 시민사회 이렇게 누구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좀 제대로 쓰이는 방법으로 기업은 또 기업이 받은 이익을 기업 뭐 내부적으로 배당도 하고 또 사내 유보도 하고 하지만 사회 일정 부분은 사회공헌을 해야 되겠다. CSR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CSR은 최근에는 CSR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주가지수도 굉장히 높고요.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업의 CSR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부금, 보조금 같은 것들 가지고 시민단체나 또는 사회적 기업들이 해결하면 좋겠다. 이제 조셉 스티글리츠가 GDP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국민 성장이 뭐 2만 불, 3만 불, 4만 불 막 이렇게 이제 그 나라의 부의 척도, 행복의 척도를 막 GDP 가지고 이렇게 재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GDP가 2만 불이 넘어가도 3만 불이 넘어가도 오히려 GDP가 낮은 나라보다 GDP가 높은 나라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사는 거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GDP는 이런 이제 행복의 척도가 아니니까 따로 GNH 뭐 행복 지수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장을 추구하는 이분은 성장을 추구하는 신케인즈 학파 경제학자예요.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성장을 중시하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 또는 시민사회의 개입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야지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는 이제 승자 독식의 사회를 주장하거든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성과물을 열매를 먹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학자였지만 지금 이러한 양극화라든가 성장의 문제 이런 열매들을 한 사람이 독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그 와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사회적인 비용으로 우리한테 돌아오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GDP가 아닌 국민 행복 지수 이런 것으로 사회의 어떤 그 성숙도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전통적인 이제 복지 방식과 투자적인 복지 방식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복지는 정부에서 이제 세금으로 배부를 한다거나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뭐 기아 난민을 돕는다던가 수해가 나면 막 10원, 20원 또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풀뿌리 기금들 모집하잖아요. 그런 걸 받아서 실제로 이렇게 고아들이라든가 뭐 기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죠. 빵을 주는 거죠. 먹을 거를 10원, 100원, 뭐 1달러, 10달러 이렇게 돈을 주면서 당장 그 상황만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매년 12월 달에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고시를 해요. 한 가구가 얼마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고시를 하고 그것이 4인 가족 120만 원이다. 뭐 130만 원이다. 매년 좀씩 올라가는데 최저생계비의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줘요. 생활비를 매달 50만 원, 그 가구수에 따라 달라요. 50만 원 생활비를 매달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계층의 생활로 지금 이제 생활비로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일시적인 그냥 어려우니까 60만 원 가지고 생활하세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분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처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가난한데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그 투자적인 방식으로 복지를 그리고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일정 영역 시민단체와 기업과 나눠서 하자라고 해서 이제 투자적인 복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적인 복지는 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2천만 원 너가 지금 창업을 하는데 담보가 없어. 신용이
10등급이야. 저희는 파산을 해도 파산하신 분한테 대출을 해드려요. 신용이 10등급이어도 대출을 해드려요. 금융권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2%를 해드리거나 이자를 받지 않고 해드려요. 근데 이런 10등급이나 파산하신 분들은 사채 시장에 가면 39%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신용의 문제, 금융소외의 문제, 그 다음에 가난의 문제로 인해서 역량은 있어도 계속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이런 상황들, 가난을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 해서 이렇게 대출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뭐 그 창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창업이라는 게 돈만 가지고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난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사연대행에서 2,000개 업체 정도의 그 저소득층을 개인 창업 지원을 했고 한 200여 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난의 문제는 단지 돈만 없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도 없지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영양을 돌보지 못하고 해서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을 교육을 못 시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출을 해드린 이후에 사연대행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사회적 금융기관은 대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기업이 대출한 이후에 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사전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의 논리로는 이상한 거죠. 저거 도깨비 같은 은행인 거죠. 돈도, 신용도 없는 사람한테 이자도 저렴하게, 심지어는 안 받고, 거기다가 그 모든 인건비, 그 운영이 잘 안 되는, 자기네들은 이제 막 그런 거 뭐야, 인터넷으로 쭉 하면서도 막 수수료 받고 이러는데, 여기는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심리정서적인 지지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이제 도깨비 은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런 도깨비 은행 사회적 금융기관은 쉽게 망할 거야. 얼마 가지 않아서 운영 문 닫을 거야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들이 이제 계속 세계적으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인 베이스로도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 저거 하나만 갖고가 아니라 혼용해서 하자. 그래서 복지로 지원을 해야 될 대상자들은 복지로 정부에서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지원을 하고, 투자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 개인이나 기업들은 투자 방식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들을 세계적으로 이제 조화롭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은, 저희는 이제 개인 기업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도 지원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은 땅을 팔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은 누구도 채용을 꺼려 하잖아요. 근데 장애인도 일을 할 자유가 있고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업의 논리를 못하니까 우리는 그 장애인 문제를, 우리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땅을 만들게 해서 팔게 하자. 그러면 장애인들 일자리도 없고 또 정부도 이렇게 케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위켄센터 같은 경우는 수녀님이 이렇게 이제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요.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게 빵 교육만이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뭐 지지도 해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성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면서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불량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과정에 고객의 클레임들 오고 이러는 것들 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품질을 높여가면서, 지금은 위켄 쿠키, 그 대신 굉장히 사회적 기업은 친환경적인 기업들이라 재료들 국산 밀가루 사용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친환경, 지속 가능한 기업들로 가는, 느리지만 천천히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아름다운 계획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집에서 그냥 저도 그런데 집에 뭐 넘쳐나는 물건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기증받아서 이렇게 팔고 판 수익금으로 이제 취약계층들도 돕고 이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사회적 기업 중에 좀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거죠. 이런 기업들이 그냥 나눠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방식으로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은 사실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특히 이제 취약계층의 문제들에 이제 그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실업의 문제는 옛날에 이제 가난의 문제는 나라 상감이 해결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뭐 그 이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쭉 그 어느 정권이고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안녕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IMF 외환위기에 한번 실업들을 출렁했죠. 2008년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또 실업이 또 대대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실업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IT화 되면서 옛날에 급여 받으면 이제 젊으신 분들밖에 안 계셔서 그런데 저는 첫 급여를 1원, 5원, 뭐 10원 이렇게 세금 이렇게 다 쎄안에서 봉투에 넣어서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회계 격리 파트에서 며칠 전부터 개인별로 급여 계산해서 그 1원짜리 몇 개 갖고 와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래서 은행 가서 은행에서는 또 다 그렇게 헤아려줬는데 지금은 2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키 하나만 누르면 그냥 통장을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일자리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전통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 없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업의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겪는 건데, 그럼 이제 또 다른 일자리도 생겨나는데 너무 안 는다는 거죠. 그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족하다 보니까 일이 없는 분들, 지금 뭐 요즘 그 청년들 중에서는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삼촌 제게도 일자리 좀 나눠주세요만 이제 이러고 시위하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 빈곤의 문제와 실업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빨리를 잘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사회적 기업도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기에 이게 육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자,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주 타겟으로 돼서, 다른 나라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제도를 도입을 해서 취약계층을 몇 프로 채용하느냐, 또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몇 프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하고 좀 다른 거는, 일반 기업은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윤들을 추구하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인 가치, 공공의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다만 이제 그 기업의 방식으로 비즈니스도 같이 고려한다. 일반적인 그 비영리 단체랑 다른 거는, 비영리 단체는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추구하지 않고요. 그냥 공공의 목적,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기업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차이는 그런 거예요. 기업들은, 일반 기업은 이윤이 나오면 주주들한테 돌리지만, 여기는 일정 부분 취약계층에게 돌려주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이윤을 좋은 목적에 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 여기 이제 일반 기업은 기업이나 이제 주주들한테만 책임을 다하면 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이제 책임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이제 그 형태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이윤이 나더라도 그
투자자들한테 다 배분을 안 해요. 3분의 2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교수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좀 해라 뭐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사회적 기업 뭐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사회적 기업 창업해도 급여가 많을 수는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공생하는 그런 쪽에 이제 가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맨 밑에 종업원하고 사회적 기업 대표 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합의해요. 어떤 뭐 달팽이 건설 같은 데는 최고 우리 3배를 넘지 말자. 뭐 2.5배를 넘지 말자. 그래서 밑에 직원이 150만 원 가져가면 최고 경영자 아무리 성과가 나더라도 300만 원 넘게 가지고 가지 말자. 남은 거는 지역사회로 해서 하자.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일반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기업 말고 금융을 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금융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금융은 이제 그 그라민뱅크의 유누스 박사가 1976년에 이제 창안을 한 그라민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마을은행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시초인데 이분은 금융접근권이 사람의 기본권이 금융기관을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기본 권리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예요. 근데 거기가 방글라데시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못 살아도 너무 못 살고 막 그 태풍이나 뭐 가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내 조국의 국민들은 너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좀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한 마을을 조사하게 됐어요. 마을을 조사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만들어서 바구니 만들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당시 1976년에는 이제 농업사회였으니까요. 바구니 만들어서 팔아서 또는 뭐 달걀 나서 팔아서 생활이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더니 말인 것은 이런 것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씨앗 자금이 필요한데 뭐 무슨 자그마한 가내수공업을 하더라도 씨앗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고리대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서 판매한 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먹고 입에 풀칠할 정도를 빼놓고는 다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브라 마을에 주민들 42명한테 얼마가 필요한데 그거 내가 갚아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27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빌려준다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리대금업자의 횡포 이런 것이 너무 힘들었어서 이 사람도 괜히 말만 저렇게 하고 사채업자 아니야? 이제 이러고 싫다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그리고 또 남자들이 또 그런 것들 반대하고 그래서 설득해서 빌려줬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는 너 미친 짓이야. 신용이 없는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못 갚아.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하고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그런데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신용 있어. 내가 이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입증해 보일 거야.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입증해 보일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00%가 회수돼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 기업, 정부 이게 이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왔을 정도면 이 나라에선 또 이렇게 인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나는 금융기관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사회적 금융기관,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을 운영할 거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뭐 재산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신용이 어떻고 다 따져줘야 되지만 나는 이분이 오로지 자립할 의지가 있는지 기회가 있는지 가난한 사람인지 요것만 물어보고 그냥 빌려줄 거야. 그리고 페이퍼도 없어요. 문맹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말로 그렇게 해서 이제 빌려주기 시작했고 회수율이 97% 뭐 이렇게 돼요. 그라민뱅크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76년에 그라민뱅크를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조금 더 휘청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다 농어촌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태풍 오고 뭐 그러면 못 갚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못 갚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그룹 대출이나 비상자금 저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완을 해서 못 갚는 사태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서 뭐 96%, 97%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 유누스 박사하고 그라민뱅크,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 그라민뱅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돼요.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의 어떤 정치 참여 또는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금융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 사회적 금융의 시초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동시대에 저 중남미에서도 엑시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이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금융 기관은 아까 이제 사회적 기업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회 문제들을 취약한 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그런 일에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금융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면 다소 돈이 안 되더라도 이자를 안 받더라도 대출해주고 그런 이제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이제 담보하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이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회적 금융기관이 정말 가능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능한 유럽에 보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또는 상업적인 방식으로 가능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초예요. 초기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으로 출발해서 민간 기관에서 출발해서 정부에서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다시 한번 중산 서민층의 이런 그 창업의 문제 또 그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이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 이런 것들 좀 극복해 보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휴면예금과 기업의 기부금과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하는 이제 소액 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재단으로 개편을 해서 공공 영역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대대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마이크로 크레딧 단계, 마이크로 크레딧과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조금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확장된 영역인데 어쨌든 그런 정도 여기 보이시면 마이크로 파이낸스 두 번째 줄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단계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 열심히 지금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사회적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어려우니까 소액 그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자라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주거를 해결하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공지를 하면 뜻있는 분들이 그런데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크라우드 펀딩 군중들로부터 이렇게 다수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크라우드 펀딩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외국에서는 이제 그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두 가지 정도만 지금 시도되고 있고요. 그 사회적인 그 임팩트 펀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연구 중이에요. 아직 그 정책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민간 단체라든가 사회적 기업으로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고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금융 기관 보노보 은행들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특징들이 좀 있어요. 사회에 취약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꿈꾼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금융기관은 세 가지가 결합이 돼요. 복지,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금융.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사회적 금융기관을 이루는 핵심들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자금들이 계속 선순환돼 그냥 나눠주고 말면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대출 방식으로 해서 계속 선순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아까 이제 경영의 지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그 사회적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기관이 사회적 금융기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 자체가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기업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나 상업적인 가치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더 치중할 것인가, 상업적인 가치에 더 치중할 것인가를 그 가치로 걸고 있는 사회적 금융기관들도 있고요. 조금 더 사회적인 목적에 사회적인 가치에 치중하는 사회적 금융기관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관의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요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그 유누스 박사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 전 세계적으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그 나온 제도가, 창시된 제도가 왜 이렇게 이제 그 인정을 받았느냐면 빈곤 퇴치의 어떤 유용한 수단이다. 그게 이제 가난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어떤 그 빈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유용한 수단이다라는 게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에,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된 제도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시도가 됐고, 그 다음에 양극화, 일자리 창출, 금융소외에 대한 이것들이 포괄적인 대안이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것이 입증되는데 30년이 걸렸죠. 1976년에 은행을 만들어서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유누스 박사가 2006년에 한국에 왔었어요. 서울시 평화상을 우리나라에서 제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해 수상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마이크로 크레딧해서 어떤 기업에 저희가 사용호응 기금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잘 몰랐었는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 받으면서 굉장히 그 인식이 넓어지면서 확대되면서 기업이나 정부들로 제안을 할 때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제 알아봐 주시고 저희가 그 기금 제안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이제 그 2006년도에 사건, 계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요건 아까 뭐 제가 좀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1976년에 어쨌든 나서 이 기부금, 정부 기부금이나 위탁금 이런 것들 가지고 하다가 이게 자체적으로 다 굴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1995년에는 기부금이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라고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금리가 높아요. 20% 정도 좀 넘어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의 금리 수준으로는 저렴한 수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방글라데시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 굉장히 많은데 방글라데시에만 10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곳곳에 이제 산재됐어요. 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금융기관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에 금융기관이 별로 없었을 그런 시절하고 비슷해서 어쨌든 여기는 마이크로 크레딧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무조건 금융기관하고 반대 방향으로 한다. 금융기관에서 따지는 건 우리는 안 따고 우리는 찾아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그 하나의 기준은 자격 기준은 정말 가난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 그리고 여긴 그룹 방식으로 대출을 해줘요. 5명이 한 그룹이 돼서 오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2분을 먼저 대출해줘요. 그리고 그 2분이 어느 정도 잘 상환하면 그 다음 2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리더격인 사람 1명을 마지막에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상호 연대 보증.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물적 담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신용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5명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연대 보증을 서게 했는데, 이게 이제 1976년의 방식인데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그 경제가 발전되고 하면서 지금은 이 방식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상호 연대 보증 제도는 그냥 이렇게 폐지하고, 그래도 10명 뭐 5명 이런 방식은 유효하긴 한데 폐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네. 그 밖에도 이제 지금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 말고도 저렇게 이제 GLS 독일의 GLS, 트리오도스 뭐 이렇게 쭉 많은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많은데요. 상당 부분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환경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뭐 지구 온난화의 문제, 이런 돈이 안 되는 것들에 기업들에 이제 그 대출을 하고 있고, 이자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없으면 어떻게 뭘로 운영을 하지? 대출 수수료 같은 거 조금 받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이 돌아갈 정도의
대출 수수료를 받고 조합원비를 받고. 그런데 아니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자를 받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윤리적인, 금융에서도 윤리적인 저축하시는 분들, 소비하시는 분들, 이런 윤리적인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랍게도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일반 금융기관들은 좀 휘청하고 휘청했는데 이 사회적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잠시 영향을 받긴 했지만 성장률이 오히려 일반 금융기관들보다도 높았다라는 거죠. 그 전체적인 규모나 볼륨으로 하면 사회적 금융기관들의 전체적인 여신고, 수신고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작지만 천천히 가자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조합원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사회적 금융기관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보노보 은행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보노보 은행에 여기 은행들의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오늘 강의 1시간 동안 달려왔는데요. 이제 잘 들으셨나 제가 좀 볼 거예요. 위켄쿠키가 이제 새로운 생산 설비를 좀 구입하려고 그래요. 되게 이제 고가의 설비인데 사회적 기업이고 아직 뭐 사회적 기업이라 하지만 그런 이익 구조라든가 이런 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1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의도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연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어제도 고대산학관에 그 이제 소셜 캠퍼스라는 거를 개관을 했는데 저희가 그 소셜 펀드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부터 이제 기부받아서 지금 12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이 그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지원을 이제 사회적기업연구원 저희 LG 이렇게 이제 손잡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혼자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요. 제가 그 좀 좋아하는 말들이기도 하고 저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 잘 살고 혼자 빨리 가고 하면 굉장히 빨리 지칠 수 있고 그런데 멀리 가려면 누군가 길동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도 대기업만 혼자 잘 살면 나중에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대기업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볼 수 있고 뭐 이런 같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